파주 문산의 이인철 선생님 작업실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 민중미술 2021 민중미술가 열전 이인철 선생님 전시를 위한 작가 인터뷰하고 비평가 두 분이 참여하는 집담회를 지금 열려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발열 체크를 비롯한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다 준수를 하고 집담회 하는 동안만 네 사람이 지금 마스크를 벗고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족원 학예실장 신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술평론가 김진아입니다. 예, 저는 미술평론가라고 하기도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맡고 있는 이종률이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뭐 다들 이 먼 길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작업실은 처음 와봤는데 참 좋네요. 그래서 그 뭐 제가 역할은 별로 없고요. 선생님들 그간에 아주 실은 보통 비평가를 이제 저희들 학예를 할 때는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상의 없이 이인철 선생님이 전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글동무들 그리고 그 뺑기 동무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끼어들고 뭐 그런 역할 정도였으면 합니다. 뭐 인철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뭐 이제 집담회를 열게 됐으니까 한마디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이런 연휴에서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분들과 이렇게 집담을 해서 기분이 참 좋네요. 또 날씨도 아주 좋고요. 예, 진짜 좋다. 일단 된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저 앞에 그 민족미술 그 민미호에서 나온 민족미술 아주 옛날 책이 지금 이종률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이인철 선생님 옛날에 글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런 과학적인 글을 저렇게 비줄과 안 어울리게 그렇게 써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그 어떨까 싶네요. 옛날에 예. 뭣도 모를 때. 안 그래도 저기 뭐 이인철 형하고 이렇게 집담회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사실은 좀 이렇게 팬연체로도 한 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그 민중미술의 형식과 또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걸 이렇게 추적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우리 집에 이전에 제가 편집위원 할 때 그때 무슨 교육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제가 썼던 민묘 강령 해설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인철이가 썼던 인철이로서는 참 드문 그 자료인데 목판화 운동에서 출판 미술 운동까지 해가지고 그때 아마 그 출판 미술 연구회 연구소 뭐 이런 걸 갖다 그때 우리 민법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이제 2편 써야지. 출판 운동에서 컴퓨터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인철형이 이 출판문화 운동에 상당히 중심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노무현의 미술 분과가 생기기도 하고 막 한데 그거 전무자고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철형은 그 민중미술에 이렇게 몸담고 있지만 민중미술이 갖고 있었던 그 전시장 미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두렁류의 어떤 뭐 인민주의적 미술 이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이전에 이제 그 저기 뭐냐 좀 이렇게 이제 그 민화라든지 그 다음에 태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이 매체들을 활용해서 두렁이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광주의 일가놀이 중심의 어떤 민족 형식론, 특히 이제 뭐 종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편입하다고 보고 이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그 이게 매체 좋은 말은 많이 했네. 많이 했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흐름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읽어볼만 했고 제가 줄춤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차츰하기로 하고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일단은 좀 팬연체로 형이 이전에 55년생이니까 그때가 7사학번이었던 것 같아. 수산대학 7사학번이고 그리고 학교 교내에서 이제 미술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렸었고
그리고 84년쯤에 83년 아까 이야기했는데 83년도에 서울 와서 84년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79년도에 만들어졌던 현실과 바른 햇발 선배들 있었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만들어졌던 임술련이 있었고 그 두 부류는 전시장 미술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블로이드 중심으로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른과 일가놀이가 각각 82년도 즈음에 일가놀이는 광주에서 두른은 김봉준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술 운동의 어떤 장을 여는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직후에 아마 등장했던 게 이 조직 내지 단체로 보면 서미공이었던 것 같아. 근데 서미공은 되게 이제 홍대 중심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생각하면 최민아라든지 박진아, 송기환, 뭐 김방주, 유연복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규모로 보면 가장 컸어요. 서미공이. 그 밑에 뭐 그 유형적으로는 그 좀 전에 들민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핵심만 보고 이제 그 기본적인 털거리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 기본 털거리는 대규모 조직이었지. 그래서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그랬지.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매체 실험들을 많이 해요. 다양하게. 특히 판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성교환 등등 만화하는 분들 최민아도 만화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유연복의 뭐 이렇게 글개 그림이라든지 백화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햇발이 이제 전시장이 좀 가두어져 있던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제한돼 있었다면 그 어떻게 이제 그 두릉하고 또 일관놀이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역을 개척해서 이제 이 실천 활동이 한참 막 났을 때쯤이었는데 그때 서영집에서는 다양한 서영집이 아니라 그 서미공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미술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실험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중에 85년도 8월 달에 그 20대 힘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획을 하고 거기서 이 정부로부터 그때는 문공부였는데 문공부로부터 민중미술이라고 우리가 명명됐죠. 민중미술. 그때는 처음으로 우리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이게 계급의식 같은 것을 너무 이렇게 드러낸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들을 좀 중화시키는 또 그러면서 민족 통일을 또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민족미술회의를 이렇게 지었는데 어쨌든 그때 그 대대적인 탄압을 당했죠. 85년도 8월달 그때 아랍미술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서 이 우리 조직이 또 필요하다. 그 이런 그 태동의 씨앗이 된 거지. 그렇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84년도에 아까도 뭐 우리 그 신용철 씨가 물어보던데 83년도에 서울 왔을 때는 나름대로 뭐 청운의 꿈을 꾸고 왔을 것 같아. 그렇지. 그때 뭐 저기 아까 뭐 문영태 형이 이제 픽업한 것도 있고 그때 이청훈 형도 이제 서울에서 막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부산 사람들이 그때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오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왔지만 와서 바로 민중미술에 이렇게 뛰어든 걸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민중미술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랄까 또 이제 현대성이랄까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억압적인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타깃으로서의 어떤 미술, 힘으로서의 미술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 74학번이면 그때가 유신 직후에 바로 74년도에 긴급조치가 시작이 돼요. 긴조시대 때 말하자면 대학을 입학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긴조시대가 물론 부산은 제대로 된 데모가 없었어요. 없었지. 이화여대에서 그 박스에 이렇게 고추하고 가위 이렇게 보냈다고 할 정도로 유신 그 도시 유신 대학 뭐 이런 그 질타를 받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반항심이랄까. 왜냐하면 아까 우드스탁 이야기했듯이 쭉 이렇게 반전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긴급 조치였기 때문에 그때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정부는 상당한 그 광기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는 뭐 직선제를 없애버릴 정도로 체육관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광기, 정부와 당국의 광기,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의 반항,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집권과 틀려가지고
서울 소식이 요즘 하면 일본 소식 들릴 정도로 거리감이 많았어요. 근데 서울에 예를 들자면 뭐 PT는 데모를 했다. 텔레비 안 나와. 부산은 너무 일상적이야. 일본에서 나오니까 일본 TV를 아, 예를 들자면 일본 텔레비라도 안 나오지. 다 끊어버리고. 정보가 다 차단됐다는데? 차단되기도 하고 그 당시 서울이라는 데가 멀었다니까. 아, 요즘과 네, 틀려가지고. 맞아요. 뭐 막연하게 좀 말하면 시국이 시끄럽다 이 정도 알았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건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 부산에 뭐 그 이호철인가 뭐 그 사람이 도망가가 부산에 뭐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러면 아 그렇나 뭐 이 정도였지. 이철. 민청학년 사건. 뭐 그 정도였지. 요즘 같은 세상하고 다르겠지. 일부러 신문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또 그렇게도 그러다가 내가 군대를 가가 제대를 80년도 3월에 했는데 그래서 뭐 오자마자 3월에 하고 휴교령 내리고 해가지고 5월 17일 날, 그해 5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제 80년도 그래 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워낙에 좀 말하자면 내 상처를 뛰어넘는 사건들이 많아가 잘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내가 구체로 믿게 된 게 그거지. 5.18 비디오 보고 어? 야, 이 천인 공갈 놈의 새끼들이 아 근데 5.18 그 전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과에 그 광주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광주에 사람이 막 죽어가 막 깔렸대. 그 사람들이 아 그런 날이었는데 그 광주 친구가 바보 다 돼서 공갈 치지 말 한두 놈이 공갈 치지 마라 이러니까 막 그게 공갈이 돼버린 거야. 그때는 언론 통제가 처절해서 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뭐 그래 뭐 생각하는데 아이고 광주에 뭐 누가 잘못해가 체류탄 막아 2명 죽은 놈 모이다. 뭐 그러고 하는데 그러고도 이제 끝나고 내가 끝나고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같이 뭐 말하면 이제 민미역 같은 데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있으면 뭐 이런 스발론데 된다고 서울에 왔을 텐데 그게 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런 걸 낳고 집에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김에 촌에 가가지고 무슨 도사같이 있었지. 뭐 도사가 되려는 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사가 되는 거지. 지금도 도사가 지금 도사야.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전화가 있나 텔레비가 있나. 그때가 몇 년도쯤이야? 82년 3년 그 무렵에서? 그렇지. 그게 82년. 독학을 몇 년도에 한 거야? 독학. 80년도 3월에 했잖아. 그 80년 3월에다가 휴교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뭐 집에 그림도 못 그리게 하지. 그 이제 가출애가 촌에 처박혀 있어 놓으니까 세상 물정을 더 모르는 거지. 그래가 야 그래도 사나이가 태어나가지고 서울이 어떻게 생긴 거 보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뚜벅뚜벅 서울 올라왔다가 진짜 그 이제 민명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된 게 이제 영택 만났는데 뭐 영택을 그림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가죽 공방 일할 때인데 월급 타가 뭐 영택 술이나 했다면 영택이 술이나 했다면 인철아 가자. 그만하게 형도 술 좋아. 뚜벅뚜벅 가는데 어디 간지 모르고 뚜벅뚜벅 가는데 거기 말하면 이제 처음 만났던 사람이 이제 최민아, 박진아, 유영도 딱 선미국 씨 식구들이네. 그냥. 이제 유연복 작업실. 차고야. 차고. 맞아. 근데 그거랑 완전 빠삐용 뭐 그렇지. 수용소 같이. 어디에 있었어 그 차고가? 홍대 앞이 홍대 홍대 앞인데 앞에. 차고에 이렇게 배리아로 막아가지고 나는 그 뒤에 만났거든. 나 86년도에 만났으니까 몰랐지. 그래 갔는데 그 당시에 가도 막 서버 거기 사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더 어설펐지만 다들 이제 지나고 보면 다 초년병들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나는 뭐 촌놈같이 이제 눈거리 부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고 이제 유이고 박쥐라는 이제 내보다 더린 게 좀 더 많아가지고 이제 이러고 한 거가. 근데 그 나 선비공 사람이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연독하는 게 그 내가 뭐 그림을 전공 안 하다 보니까 그림 친구가 없잖아. 진짜 좀 외롭지. 근데 그 친구들이 뭐 그립김 없이 술친구도 해주고 뭐 같이 부대끼고 연배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스타일이 비슷해 다들. 그래가 대충 저기 방죽이하고 지내. 방죽이하고 같이 살았어? 김방죽아. 방죽이는 또 연이 있지. 방죽이는 나도 진짜 그 당시에 그 가죽공마다에다가 1년 만에 집을 쳐버렸어. 다니니까 이게 가죽 그 일이 힘들어가 원래 이제 주경 야독해야 되는데 일 끝나면 뻗어버려 힘들어서. 그렇지. 노동 강도가 아. 센데거든. 그래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12월 30일 날 무작정 때려쳐버렸지. 그러니까 무인도 이제 한 달 월급 해봐야 그럼 그때가 83년 12월 30일이네. 84년도지. 84년도. 1년 동안 했어. 그래가 뭐 월급 마지막 월급 받은 거 뭐 꽃값 빼무니까 나중에 이제 진짜 라면 하나로 하루 버틸 텐데. 근데 이 김방주가 맨날 놀러 오는 거야. 김방죽에 돈이 더 없어. 김방죽에 돈이 더 없었어. 아니 이게 놀러 오는 게 가끔 오는 건데 이거는 진짜 맨날 오는 거야. 맨날. 와서 살아. 옛날에 다 그랬지. 근데 그 바람에 김방주에 출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인이 그 중학교 갈 때가 딱 오더마라 야 인철아 다인이 옷 한 벌 해 입히라면서 딱 공사를 줬어. 그때 그 서운하게 했으면 자료 갖다 주러 갔는데 거기 형을 처음 봤지. 그 이제 애들 구성가위 있잖아. 그 위에 혼자 딱 걸터 있고 한 10명이 들어앉아 대낮에 할 일들이 없으니까 다 담배 빡빡 피고 있는데 할 일이 없다니. 그때 얼마나 그 인류사와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 인철이 형 혼자 그 위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하여튼 좋은 건 안 보고 안경은 아예 이만한 걸 쓰고 있는데 좋은 건 안 보고 그런 건 보고. 내가 들어가니까 위에 오셨는겨? 자료 제출하러 왔다. 그랬더니만 마치 본인이 그때 서미공이 아마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야. 그때 내가 본인이 마치 서미공 대표인 듯이 어서 오십시오. 그걸 이제 장난기가 넘쳐서 그렇지. 그 머리도 지금하고 똑같아. 길고 이렇게 털털한 아저씨가. 나는 화단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안에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전부 다 털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확장했지. 그 나는 수비공 들어가지 마서 감투 써서 뭔가 뭐 총무. 근데 총무가 뭔가 뭐 시다발이야. 그가 청타 찍어하면 쫙쫙하다 청타 찍어오고. 아유, 중요한 일을 하신 거지. 그래가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 70년대 군대 가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서울 중심으로 그때 74년도에 보면 뭐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85년도간 저기 뭐 약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동아투이 사건 그다음에 김상진이가 할복을 해 75년도 4월 11일 날 그래가지고 그 할복 이제 이게 유신 때 이제 물려 있다가 유신은 이제 72년 10월이니까 김상희 그때 서울동대. 그렇지 서울동대 맞아. 그래가지고 성민수 발표하고 할복 자살을 한다고 그게 이제 민주화 누림사 앞에 가면 그 행상도 있는데 근데 그리고 최초로 서울서도 최초로 했던 데모가 오둘둘 데모라고 85년도 5월 22일 날 재현생 나중에 80몇 년도. 75년도 75 75년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산서는 잘 몰라 그 정확하게 정보를 잘 이렇게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렇죠. 어수선한 정도만 아는 거지.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서 이제 84년도 즈음에 지금 이제
선미공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나도 이제 이전에 민중미술 25년사, 민미업 25년사 약사를 쓰면서 기본적으로는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그 억압,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 이 문제에 특히 광주에 대한 안티로서의 어떤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게 크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도권 미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안티였는데 그때 제도권 미술은 되게 이제 향토주의, 향토적 서정주의라든지 모구회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이 작가들은 이제 앙프로멜 운동도 70년대 활발했던 거, 뭐 추상표현주의 등 비슷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박스고와 이제 홍대 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노크롬 같은 거 있었던 거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 민중의 삶의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끼리 딸딸이시는 그리고 오르가즘도 이렇게 세상하고는 이제 소통 못하는 공감 능력이 이제 없던 그 미술, 기존의 미술에 대한 거부, 이게 정치적인 그 상황에 대한 안티하고 기존 미술에 대한 거부, 이 두 가지가 말하자면 이제 미술운동과 민미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제 그 서미공을 중심으로 합성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미술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했는데, 이 글을 보면, 인철형이 그 목파나 운동에서 솔파 미술운동까지 보면, 이제 기존 미술에 대한 거부는 기존의 제도권 미술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우리 민중미술 내부에 대한 거부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게 두렁이 아니라 그 햇발 중심에 햇발은 대부분 다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은데 거기가 보면 기존의 타블로이드라고는 행식을 지키고 또 전시 방식도 이렇게 전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이제 민중적 내용으로 사회 비판적 그리고 문명 비판적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임술련도 뭐 연장선상에서 중대 중심 예술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제도권 내에서 이제 형식적 어떤 비판 그렇지. 그게 이제 일단 뭐 현발이나 임술련 쪽이 내세운 거였고 그 제도에 대한 대안 뭐 미디어 자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뭐 두렁이나 서미공 같은 경우가 좀 전시장 바깥 사회운동까지 포함해서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인철이 그 당시 서울 와서 아까 얘기했던 염태영하고 만나서 간 데가 이제 서미공 멤버들이 이제 모인 데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서울에서 미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과거 부산에서 이제 미술반 동아리로 수산대에서 했던 작업은 그야말로 풍경화 그렇지. 뭐 그런 유화 쪽인데 미술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쪽에서 미술운동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사람들 간에 잘 어울리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의 문제가 있는 거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미술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나하고 안 맞으면 불가능한 건데 주변 분위기도 우연히 서울로 왔고 서울에 어울렸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었지만 함께 이제 미술 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목파나라는 형식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붙은 것처럼 취하는데 예를 들어 85년도 작품 같은 경우 목파나를 보면 불과 1, 2년도 안 한 사람이 한 작업치고 굉장히 정교하고 기술적으로도 단단하단 말이야. 근데 거기 일종의 자기 나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나. 표현 양식을 찾는 거지. 좋은 이야기네. 좋은 이야기네. 저게 이 라인으로 한 사람이 좋은 이야기 만들까 까고 해야 돼. 투박하게 한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교하게 한 좋더라고. 작업이 있잖아. 좋더라고.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아이가 서미공 거기도 많이 나왔어. 저기 만드는 이제 그 두 스타일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스타일은 나중 문제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심어내는데 나로서는 맞으니까 한단 말이야 그 작업이. 그렇지. 친구들 때문에 강남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점이 이제 이인철의 지음작 작업까지 연결되는 이야기 어떤 자기 이야기 시작점 같은 건데 그 당시에 살짝 좀 얘기를 내가 왜 그런 생각으로 작업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멘트를 해봐요. 근데 그 아까 인터뷰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 근데 이런 것 같아.
내 태생하고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 내 태생하는 게 내가 그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잖아. 아까 그 말하자면 내가 이제 아스팔트 키드 셈이지. 그러고 또 또 그림이 그 어떤 그 적어도 당대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 당대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 왔어. 부산에서는 아 평소에도. 평소에도. 아 근데 내가 부산에서는 이제 동아리 하면서 뭘 했나면 그 나는 이제 어차피 그림을 그릴 거라 작정한 거는 입학하면서 원래 내 고등학교 대학 입학할 때. 하기 전 내 고등학교 때부터 그 좀 미대를 가고 싶었지. 근데 그 부모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두들겨 패. 밟고 가라 하니까 효자거든. 환쟁이 안 돼. 효자라서 못 받는. 못 받고 그래가 우리 코피 칠가라고 그랬어 학교 들어가. 미대가. 그래가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게 그리고 이제 그림이라는 책들은 많이 봤지. 뭐야 보면서 학교 다니면서 하는 게 나라는 소위 말하면 기초 체력을 많이 다지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지. 기초 체력을. 대학 시절에. 그렇지. 나는 이제 누가 지랄해도 졸업하면 나는 이제 굶어 죽더라도 이제 그림 그림 하니까 그린다. 갈 거니까. 그 아마추어 때 뭐 하겠나? 기초 체력 다지자 이래가지고 그래가 뭐 대상이라든지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물감 칠한 건지 이런 걸 근데 요즘 생각하네 지나치게 너무한 것 같아. 대초해도 될 것 같고. 그래 하는 그 실제로 그 도움이 많이 됐지.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그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시키지 않아도 한단 말이야. 예. 그런데 하여간 그 젊을 때 그 당시 뭐 대개들 미대 갈 때쯤 예, 나는 화가로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순수 예술에 대한 거 막연한 그 꿈들이 되게 많아요. 낭만적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서미공이나 민미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주 거리가 멀다고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근데 본인이 사회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발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고 작업도 좀 많이 했고 기술적인 측면 미리 연습이 돼 있었지만 그런 거는 있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서 국제한 전시는 다 보러 왔어. 막 그때 국전도 보고 중앙대전도 보고 뭐 하여튼 나는 스펀지같이 빨아들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 뭐 국전 보고 하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현발 창립된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슨 백화점이었을 거야. 그때부터 이 목상이 누군지 몰랐는데 롯데백화점 전시할 때 롯데 백화점이 현발. 그때 왜 그 땅 이렇게 까지나는 거 있잖아. 그래. 별거 그 하여튼 그 전시를 봤는데 상당히 새롭다. 그 전시가 뭐 그 새롭고 이라고 이제 뭐 전시라니 그렇잖아. 또 하고 돌아서면 또 다른 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올라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현발이었고 이목상이었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현발 그림 보고 상당히 새롭다 느낀 게 어찌 보면 뭐 그 당시에 내가 무슨 그림의 가치를 가질 그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런 그림이 그 새롭게 보였던 과거하고 다른 그림을 내가 이- 캐치하는 그렇지, 그런 이제 건 있었다. 뭐 그런 거는 있었다. 그렇게 아마 그 그림을 봤을 때 우리도 그랬으니까 아직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그 저기 뭐야 이렇게 붉은 땅, 붉은 흙이 근데 그걸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거 맞는 것 같아. 아마 그때가 79년도 80년은 아니고 그 1, 2년 뒤일 거야. 79년 내가 휴가 나가봤는데 하여튼 그 당시 79년도는 장립전 하려다가 실패 그때 만들고 80년 있었고 이제 79년 이후죠, 그러니까. 80년에 첫 전시를 이제 문화회관 거기서 하다가 그 작품을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철거를 안 하니까 그 전시장에 불을 다 꺼버렸어. 촛불 그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뭐 촛불을 들고 이제 촛불 이렇게 관람을 하고
그러다 본격적인 전시를 하는 건 동산방 화랑에서 이듬해. 했던 것 같아요. 동산방. 동산방이라고. 그 당시에 또 서울 지리를 모를 때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형이 그 서미공 활동을 거쳐서 파나라는 매체를 이렇게 여기도 써져 있듯이 아까 그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복제 기능과 그거 쓸 때만 해도 판화를 좀 했어 이미.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정리가 그러니까, 됐는데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미술운동사 또 흐름을 보면 되게 이제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쪽으로 어떤 매체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hen발과 임술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전시장 미술에서 이제 내용의 조명화, 내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했던 반면에 이제 두릉은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오려고 했고 특히 그 논두릉, 밭두릉 해가지고 하나는 현장 그림이 아니라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지식 미술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일가놀이 나름대로 광주 항쟁을 겪었던 사람들 특히 뭐 동성감 등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민중적 자각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자각 특히 미제국주의 왜냐하면 군사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 주체가 이제 우리 남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하고 북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천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서미공은 이제 또 다양한 매체 실험 등등을 하면서 그것이 다 모여서 민첩이 된다고. 그게 다 모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용광로가 된 거지. 근데 보면 이게 형은 그때도 내하고 술 먹고 이렇게 80년대 후반에 이렇게 보면 하여튼 굉장히 비판적이었어. hen발과 임술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고. 지금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흐름이 여기 다 있다니까. 다 있다고. 근데 그 특히 이게 어떤 뭐 이렇게 자연주의 그 또 향토지적 서정주의 풍경화 이런 거 그렇지. 싫어하고. 그것은 우리 사회 지금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미술이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으로 이제 보는 게 있거든. 근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민미역 그 무렵부터 그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안 그러면 점차 해미를 가지고 있다가 점차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근데 그거는 서울에 뭐 서울 올라자마자 그림 그린 건 아니잖아. 그 이제 인터벌이 있긴 말인데 난 처음에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한복판에서 막 깽가리 치고 하는 게 내한테 상당히 생소하더라고. 두런 같은 거 말. 뭐 깽가리 치고 뭐 그 뭐라노 그 한복 이름 뭐라노 그 한복 입고 이러한 것들이 생소하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 나름대로 한미성 간 이성적으로 볼 적에는 이질적으로 보였나? 이제 비판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가 뭐 지금이 그 당시보다 더 도시화됐다 하지만 그 당시도 상당히 그 도시화된 나라인데 아니 근데 나라의 뭐 흥망성쇠를 주물다는데 이 뭐 막말하면 촌놈들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뭐 그런 거는 꼭 그림을 떠나서도 조금 좀 이거는 그 아닌 것 같아. 근데 근데 방주기하고 제일 친하잖아. 그 맨날 집에 놀러 오니까 그거 제일 두드린 게 방주기야. 집에 맨날 놀러 오는 거야. 시간 가고 좀 자상이 형은 완전 반대쪽에 있는데 그 자상이 형하고 또 친한 걸로 봐서. 그래도 내가 모순적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또 나름대로 한데 그 자세는 친구 뭐 이야기가 필요해서 이제 그 친구 이름을 들미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환경운동하는 친구인데 좀 내하고 좀 그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주제가 뭔가 막 그 친구를 말하자면 좀 뭐 유목민 좀 이제 농촌 문화 뭐 이런 거 한데 그러면서 이제 또 동양 문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나는 그처럼 좀 정설하면서 반대하는 게 동양도 좋고 유목도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기에는 서양을 배격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 당시 말하는 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될 때까지는 동양에 좀 기울이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일단
서양 나는 서양을 소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적어도 지금쯤에 이제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를 그렇다 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떠서 그래서 나는 좀 서양적인 그 요소들을 지금은 좀 바뀌었어. 지금은 내가 봐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민주주의라서 뭐 안착 단계는 아니라고 보지만 좀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좀 그런 점에서는 안 그런데 그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거 내가 볼 땐 두 가지 경우로 형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계를 봐서 예를 들면 1980년대 이제 한국 사회가 특히 서울이 전통적인 양식을 갖고 와서 말을 하기엔 이미 시대가 지났다. 그렇지. 모던해져야 된다. 전달 방식도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감수성적으로 모던한 게 도시적인 게 나한테 맞는 거야. 그렇지. 이게 그렇지. 최상적으로 이제 그래. 생각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전통적인 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한데 나한테 맞는 걸 우선적으로 나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목판하라 보면 85년도 6년도 이렇게 청교한 목판하라 보면 약간의 그 사회주의 연료주의 목판하 좀 비슷하기도 하고 아주 지금의 컴퓨터 작업하고 연결될 정도로 장인적인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질적으로 인체력이 평소에 이렇게 막 허들러 하면서 막 대충 삽시다가 아니고 자기 작업은 매우 달라진다는 거지 태도가. 지금 막 풍경화를 그리거나 농촌 얘기하는 게 비판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게 좀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 낭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당장 지금의 합리적인 방식, 효과적인 이제 소통 방식 내지는 작업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또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소위 말하면 운동이니까 좀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말하면 아니 뭐 민중미술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은 뭐 이제 각계천 투식이니까 뭐 각계천 또 이런 것도 알아서 가는 거지. 그 지금은 좀 원래 뭐 이제 그 개별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별 겁은 없었는데 그 당시는 운동이라는 축을 리드미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방식 뭐 그런 집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가 그럼? 모으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식이지. 말하면 민중미술 운동이 그게 이 재미난 게 그 민중미술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언어를 지 알아서 하는데 그 나는 민중미술을 택한다고 어떤 사람 민중미술을 택하는데 거기서 단어 하나에 벌써 입장 차이가 나버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내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민중미술이라는 어떤 막연하지만 민중미술한 틀그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뭐 술 먹고 떠들던 이런 어떤 너와 나가 있잖아요. 너와 나를 하는데 지금은 뭐 너와 나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뭐 이런 방향을 한다면 예, 뭐 그렇게 가세요. 저는 제대로 갈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그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운동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던 거네. 효율성이라면 근데 뭐 어떤 내 입장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는 나는 이제 뿌리 깊은 이렇게 햄발과 반햄발, 반두렁, 그래 반일가놀이였다고 그 맞아. 인식이. 그리고 이제 거기들이 하는 방식하고 다른 건지 왜냐하면 거기들은 좀 이렇게 식민지 반봉건 사회 아직도 봉건의 유재가 남아 있는 이렇게 이제 반은 자본주의가 됐지만 반은 봉건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이들의 생각이었거든. 따라서 이 정세 분석을 하고 우리 사회의 성격이 어떻고 우리 사회 구성체론이 반봉건제다. 그러면 거기에 정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광주와
두레의 그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뭐 근데 신식법 형은 복잡을 그때 보니까 형은 나중에 노무현까지 연결되는 어떤 지점을 보면 나도 그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아는데 말하자면 이미 우리 사회는 이렇게 반복문의 유죄를 이렇게 개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그 우리 사회의 성격이 그 국가 독점 자본주의까지 갔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그러니까. 특히 산업화가 고도로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죄를 가지고 지금의 어떤 현실을 재단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체도 기존에 있는 타블로이드라든지 전시장 미술이라든지 어떤 그 국그림이라든지 걸그림이라든지 또 무슨 민화라든지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고도화된 산업화 사이에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그 흐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이렇게 그 전시장 하다가 나중에 판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판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판화는 출판하고 연결되니까 출판 만화 출판 이렇게 되는 거 같고 또 한 영역은 걸개 그림 백화 그러면서 이제 다매체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퍼포먼스와 플렉서스 뭐 이 부분도 다 소용을 하고 하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은 전부 이게 이제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그 어떻게 보면 전달 말하자면 선전 선동하기 위해서 이제 매체를 그 판화를 선택을 했던 거고 이때도 문제의식이 이미 그 이게 그 실컷을 그린다 훨씬 더 좋은 매체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복사기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90년대에 이제 PC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일러스트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이게 이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어떤 조합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정과 선동성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어떤 일정한 흐름을 80년대부터 계속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있던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비슷해. 비슷하면 안 되잖아. 발전했는데. 아니 이제 뭐 이제 구조의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끼어들면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예술사적인 위치랑 그 이제 미학적인 측면하고 지금 막 섞이고는 있는데 이제 예술사적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더 푸실 거고요. 이제 김진아 선생님이 이제 질문한 것 중에 실은 이게 이번이 아니면은 약간 풀어내지 못할 과제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이한 지점의 어떤 양식.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민주미술 판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 사람들의 어떤 계보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인만의 양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 이야기를 다 하신 거에서 이렇게 바탕이 되는 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좀 독특한 지점으로 봤고 그거는 아까 저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으니까 그 김전 선생님이 본인이 또 판화가시고 그 판화에 뭐 좀 탁월한 이론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판화 전시를 또 기획을 하고 계셔서 나중에 그래도 좀 푸실 거지만 집담회 자리에서도 선생님 지금 현 단계에서 인절 판화는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다. 난 어떻게 미학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좀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뭐 어차피 이제 나올 네. 얘기였는데 네. 뭐 시간이 이제 한 30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네. 과거 그 당시에는 뭐 이인철 판화뿐 아니라 판화는 모두가 대접을 못 받을 때니까 오로지 오윤 빼고는 거의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철수 하면은 출판미술에서 유명했고 그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제 그 80년대 판화를 정리하는 전시를 하다 보니까 한 40명 정도 작가를 이제 선정했는데 이인철이라는 작가 당연히 들어오는 거는 첫 번째는 유일한 양식을 갖고 한국에서는 그게 얼마나 그 당시 뭐 효율적이었냐 둘째 치더라도 그때의 기능을 당장에 하는 것과 그 그림이 나와서 지금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간은 다르더라도 있다는 거죠. 그 한국 판화, 현대 판화에서 목판화에서 이인철의 양식은 이인철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약간 아쉬운 거는 오윤의 영향을 받은 작가는 많았는데 예를 들면 이인철의 영향을 받은 작가는 없다. 이건 이제 빨리 작업을 이제 컴퓨터로 바꿔서 그렇긴 한데 그게 아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런 스타일의 그림은 이인철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우리 이제 판화사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데이터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또 앞으로 누구에게 이제 응용돼서 또 뭐 개선될 수도 있겠고 알 수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하나 사적으로 보자면은 80년대에 그런 양식을 창출한 거는 이인철의 어떤 이제 고유의 능력과 또 미적인 어떤 지향성이 결합이 된 거죠. 물론 그때는 잘 모르고 했겠지만 알고 했다 그래. 젊을 때는 뭐 그런 건 모르고 사실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 근데 그때도 양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외곽선 굵기에서 좀 이제 유머러스한 작업이 있고, 예. 이제 약간 풍자적인 예, 게 있어요. 가볍죠. 예. 지금 이인철 형 스타일하고 그때 스타일하고 그 그림이 우리 비슷해요. 사람 스타일하고는. 예. 이인철의 양면성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보이니 털레 한 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으로 작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교한 예. 장인성과 음격성, 까칠함 이 두 가지를 공존하는데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이인철적이냐면 난 둘 다가 맞는데 한 작가에서 그 두 개의 이제 뭐 간극 같은 게 존재를 한다는 게 근데 참 그 괜찮아도 보이는 게 우리가 사람도 하나도 그렇죠. 내 안에도 조용한 명과 다 있어. 뭐 다 뜨거운 명과 뭐 모순이 존재하듯이 108가지 있어. 다만 이인철 작업은 그게 컴퓨터로 연결되면서 후자 부분이 강한 이제 자기 예. 정체성으로 조형적인 정체성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이인철 스타일이고 전자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게 지속돼서는 사실은 후자만큼은 힘을 아끼는 어려운 좀 약간 흔한 양식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판화가 보이죠. 그래서 판화 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들어와야 될 한 명의 작가죠. 아까 여기 유목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내가 이게 사실은 내가 뭐라고 썼냐면 이인철 유목과 디아스포라 사이라고 내가 썼거든. 사이라고 썼어. 이제 근데 그이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점은 약간 다를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유목은 기본적으로 정주하지 않는다는 거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농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생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혹은 그 예컨대 이제 뭐 목초지가 더 좋은 목초지가 있다면 이제 옮겨가는 거. 계획을 가지고 옮겨가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끊임없이 진보적인 매체로 가기 위한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이제 신시국독자 이후의 어떤 군국주의라든지 이런 제국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학살 문제라든지 폭력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 이런 걸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어떤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그 이게 노마드 이런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디아스포라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그 뭐 이게 한 1000년 전에 그 BC 1000년경에 그 저기 애굽 이집트에 잡혀가잖아. 그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식민지에 그 저기 뭐야 노예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도 자기의 가치라든지 자기의 문화라든지 자기의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안 변화시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건국했던 운동력으로 이제 그 디아스포라가 이제 작용을 했는데 그거는 바빌론 유수 때도 마찬가지야. 그 뒤에 바빌론 유수 때도 거기가 뭐 200년인가 300년인가 아마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지향과 가치와 문화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뭐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는 시온주의라고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기 뭐야. 좋은 이야기야. 그 좋은 이야기야. 빨리 들어가. 한동안 내가 형을 못 봤는데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이직 짓고 컴퓨터만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컴퓨터로 이제 작품을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맞아 이 정교한 작업을 하는 그 머리로 무슨 프로그래머가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지. 그 작업 자체가 낯설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느낌은 들었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작업을 본 거고. 근데 형이 이제 근데 문제는 내가 봐서는 컴퓨터를 다뤄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이미지가 소통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이버 세계 안에서 소위 말해 소통의 구조를 찾아가야 되는데 궁금한 건 지금 이제 후자는 안 하고 있잖아요. 작품만 만들고 있고
내 작품을 뿌려서 영향을 끼치는 그 부분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게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은 여기 시골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너네들 사는 세상 나하고 관심 없어 이래서인가? 그게 아니라 뿌린다는 게, 그 설마 뿌린다면, 어떤, 교육생도 불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컴퓨터가 망해먹은 게, 일체로 망해먹은 게, 예전에 목판할 때는 덜어 팔리는데, 이제 컴퓨터 판화가 일단 팔리지가 않고, 또 팔리지 않는 거는 처음에 좀 각오하긴 했는데, 그렇고, 두 번째는, 전시에서 안 불러줘. 전시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아트가 제도 미술이 아니었잖아. 제도권에서 부를 이유가 없지. 돈이 안 되는. 아니, 이건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뭐, 제도권에서 언제나 불러줬다고 한데, 근데, 말하자면, 내부에서도 조금 말하자면, 조금 주의한도, 소위 말하면, 조금 주의하고 느끼는 전시에서는, 뭐, 어떻든 간에, 좀 잘 안 불러줘. 그 뭐 한편 예담에서 한편은 좀 역같고 그렇지. 이거. 소원함이 많구만. 그게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좀 컴퓨터 편하면 뭐가 좀 이해감이 있는지 또 기획하는 사람이 동떨어지는지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애초에 내 계획이 그 실현 안 된, 애초에 내가 그 컴퓨터 작업할 때에는 그 왜 그거 있잖아. 그 영화 포스터 있잖아. 그 영화 포스터를 이름 뭐라 그러지? 유시한 말로 뭐 폴라로이드? 아니, 뭐라 더블로이드. 더블로이드. 그런 걸 막 한 1000장씩 찍어가 한 장에 한 2, 3만 원씩.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했네. 그런데 가봤다니까 말이 쉽지. 1000장 찍으면 뭐 기본 투자금이 한 2, 3천만 원 돼. 그러니까 그 시험삼아 하게 해도 부담이 너무 커. 2, 3천만 원 뭐 이래가. 또 그러면서 주위에 조금 이런 그 컴퓨터 잡아하는 친구들 있으면 좀 결합해가지고 뭐 해볼 텐데 주위를 해봐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외로워졌지. 외로워지고 그 애초에 내가 했던 뭐 한 장에 뭐 2, 3만 원이 하려는 것도 이게 뭐 그 누가 물주나 생겨 몰라도 내 개인 경비로 하기에는 너무 그 지물에 자빠진 거지. 해본 안 하고. 왜 내가 그 얘기를 꺼냈냐면 하나 이제 미디어로서 옛날에 목판화 할 때는 목판화가 미디어로서 활용도가 높고 뭐 복수성이나 복제서 아까 이 출판미술연구원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미디어의 효용도하고 이제 소통에 대해 중요시했는데 컴퓨터 아트라면 오히려 사이버 공간에서 그게 넓어져야 되는데 한계가 생겨버린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작가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작가는 작업을 하는 존재지 그걸 흥행을 만들어내거나 소통의 구조를 창출하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다 자연스럽게 작품 내부에 이제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는 소통의 어떤 시도 창구를 못 열었다는 거는 뭐 거기서 자체하더라도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컴퓨터 언어들, 이미지 언어들, 뭐 컴퓨터든 뭐 목판화 나온 이미지가 갖고 있는 속성은 같은 거니까 안에 담긴 서사성이나 자기 주제성, 뭐 조형성 이런 거는 다 드러나는 거니까. 이번에 나도 전체적으로 이제 한 60개 정도 데이터를 받아본 거죠. 나무에서 전시했던 거 뭐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난 특징이 보여.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컴퓨터 했던 친구들의 작업이 되게 메카닉한 쪽에 가 있는데 이인철 작업이 의외로 굉장히 서정적이다.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면의 분위기들은 서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이게 그 어떤 세대에서 오는 나이가 든 사람의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나오는 뭐 어감이나 어투처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인철만의 또 다른 이제 좋은 개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본인이 그걸 이제 의도했는지 뭐 그런 거는 뭐 궁금한데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쨌다기보다도 조금 비슷한 게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근데 실제로는 그 뭐라면 이 컴퓨터 하는 거는 아주 진짜 드라이고 심플한 방향이 나는 일단 방향으로 맞다 보는데 내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일찍된 만큼 촌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게 회화를 했거나 판화를 한 출신이라서 그럴 거라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래픽 테크니션들한테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오거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나오는데 거기서 깔리는 어떤 그 피부에서 나온 냄새라든가 이런 건 좀처럼 안 나오는데 임철영 작가는 좀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본인이 의도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지 여기서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땠다기보다는 나는 이제 알게 모르게 연식이 되면서 뭔가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약간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 그림을 갖다 60점을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야 작품 참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그 기법적으로는 내가 보니까 이제 그 특히 그 저기 뭐야 그 프랑스 단두대 있잖아 길로틴. 네 이제 그 저기 뭐야 뭐 이 금그릇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기법상에 예컨대 뭐 그게 뭐 우리가 이전에 미학 시간에 배웠던 뭐 데페이즈망 이런 거 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프로타주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꼴라주라든지 어쨌든 이게 이제 대비를 선명하게 시키면서 그것이 이렇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워낙에 이제 그 이렇게 선동적으로 혹은 선전적으로 이렇게 되게 선동에 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전보다. 그 작품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아니, 때니까. 그 그 외에도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징글징글하다는 게 그걸 보면서 이 형은 계속해서 거기에 천착해 들어가면서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지난번에도 이제 술 먹다가 이제 서로 이제 좀 이렇게 그 싸웠던 측면도 그런 건데 나는 사실은 우리 그 민족의 역사 그것이 봉건이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이전에 우리 그 임난 때 특히 정유질환 때 그 호남에서 싸웠던 뭐그 이순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있잖아 뭐 고니 씨뭐 유기낙하나 뭐 이렇게 각도 그 애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고 했을 때 했던 우리의 저항 우리는 거의 100점 100패야. 왜냐면 유교의 나라기 때문에 한 번도 물을 숭상해 본 적이 없어요. 문민정부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항했던 거는 민중하고 의병들, 성병들 이 정도였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광해군이 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뭐 또 병자호란때 얼마나 우리 조선 때 100점 100패야. 근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학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최시행이라는 그 31년 도발을 치면서 그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여자들을 이렇게 그 하늘님으로 모시고 맞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강주의 어떤 공동체 뭐 대동정신이랄까 그 전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저기 뭐 여순도 있고 그러니까 호남이 갖고 있었던 또 이제 영남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 민중에 대한 그 역사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갈수록 나이가 드니까 왜냐하면 뭐 토인비나 무슨 마르코 볼로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땅에서 발이 좀 떨어지네. 그 저기 뭐 인천행 그림은 우리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이렇게 이제 이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에너지라고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말하자면 이제 반정과 그 평화와 궁극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적합한데 그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현재는 과거의 반영이야. 그리고 오늘 현재는 또 미래에 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정책 판단. 그러니까 동서남북 정도가 아니고 상하. 동서남북이 사방이라면 상하의 어떤 육방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거든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팔방 같은 게 있어. 이게 이 세상은 어떤 것도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따라서 나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천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역사하고 지금 현재 민중하고 정착해 들어가는 어떤 지점,
든든한 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거는 없었는지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그림을 하면서 했거든. 그 점에 대해서 뭐 나름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90년도 뭐 말하자면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문민정부 이후에 하다가 좀 내한테는 좀 자연스러운데 소위 말하면 이제 무대를 이제 한국 무대에서 좀 세계 무대를 바라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의 어떤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가지고 세계 무대를 그렇지. 바라보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뭐라 하면 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억압받는 민중의 이제 비단 우리나라가 비슷한 뭐 지금 미얀마 같은 거 이런 것 같은데 비슷한 그 요소를 가진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반미적인 요소들이 이미지가 많아요. 이제 자본에 대한 거, 제3세계를 지배한 거, 스텔스키 자른다거나 그걸 이제 남자 성기로 해서 잘라온다거나 하면서 주로 이제 그 달러를 무기로 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많고 내가 아까 이제 서정주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아프간 공습일 때인가 그 스텔스키가 밤에 떠 있는데 뒤에 달이 휘청청 밝아. 그러니까 그 좋네. 누가 봐도 내가 이제 그 작품을 서정적이라는 부분을 내가 그걸 보는데 그 밑에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야간 공습이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야. 근데 야간 공습 치고는 너무 이게 분위기가 인전형 작품에서 이뻐, 멋있어. 동양적인 거 무슨 저기 문이나 조용한 문이나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스텔스기가 밤에 아무 소리 없이 다리 휘영청한데 딱 떠가는 거 폭격하러 가는 거잖아. 그 야밤에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 하는 사람들 이미지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지. 근데 그런 부분에 서정성을 갖는 장점이 매우 큰데 이게 이제 단순한 비판의 미디어로만 쓰기 시작하면은 자기 독자성, 화가로서 독자성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게 숨겨져 있는 한국에서 50년, 60년 살아온 사람이 갖고 있는 정서를 가장 메카닉한 그 미디어인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난 이런 게 이제 형한테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 같은 걸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까 미디어론의 한계를 인정하되 이 이미지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그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근데 이번에 뭐 이번 전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반복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19 그림했던 거 내 나름대로 붙인 게 포토 미니멀리즘이야. 그래가 그 소위 말하면 그 형상을 근데 최소한 형상이 오히려 메타포가 많은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미지가 최소화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니멀리스트처럼 그 물질이라는 게 매달리기 시작해서 최소화가 되면 얘기를 다 거슬해야 되거든. 안에 담긴 그 주제를. 근데 그 이제 이미지가 그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화되는 건 좋은데 미디어 자체가 최소화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생각보다 그 공부할 게 많고 어렵더라고.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두 작품이라 내가 샀어. 하나는 뭐냐면 사과탄 2개. 아니 이게 행그림 저거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과탄을 그 정물도 이게 탁 올려놓은 두개 올려놨다. 탁 올려놓은 거 보면은 여러 생각이 이제 작동하는 거지 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제시돼서 바로 밝혀본 뻔한 거 보다가는 야 그게 갖고 있는 울림이라든가 이런 게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인터리어를 이렇게 밀고 싶은데 좀 밀어 그냥 아니 뚫리지 말고 그냥 올려. 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가 강조하기 좀 힘들지 사실. 본인이 이제 판단해. 아까 그 책장에 이게 어떤 책을 보는가가 이렇게 나타나기 마련이거든. 근데 보니까 이게 저기 뭐야 이게 저기 그 기독교 책 좀 있고 불교 책도 좀 있고
근데 보니까 뭐 노장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학책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모든 아니 나 기본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부분들이 한 표거든 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80년대는 세상이 바꿔야지 나도 바뀐다는 거야.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데 세상의 구조적 모순 자체를 더 중시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우락가이 하는 게 힘들어. 그때는 막 그 집단 저기 저항이고 집단 예술 운동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좀 침잠하면서 그 저기 뭐야 불교, 도가, 동학 공부도 좀 하고 자비와 연민으로 아니 전쟁도 자비와 연민으로 보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점 이 부분들을 더 천착해 낼 수 있는 아니,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드스탁이 거지.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나도 우스탁 좋아. 저기 뭐냐 사회적으로 위기에 지어놓은 걸 해체시키는 거잖아. 난 이매진이 최고 좋아. 어? 비틀 저기 뭐야 레몬 이매진이 최고 좋아. 우드스탁 좋아한다는 스트로베리 거는 필드 스포에버가 좋아. 미술 안에서 그런 위기에도 이제 해체하려는 태도가 돼 있는 거니까. 예, 네 이제 그 재밌는 연극도 1시간 20분이 지나면 재미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맞고요. 뒷담화가 이제 1시간 반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약간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선생님들 글에 좀 더 풍부하게 보기로 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작의 입장에서 어쨌든 전시가 부산에서는 거의 처음 개인전 성격으로는 처음 두 번째지. 아주 옛날에 그 한 거는 뭐 지금 논외로 치고요. 요번에 어쨌든 이렇게 조망을 하는 전시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 시점에서 선생님들 두 분이 전시가 어느 정도 위치여야 되겠는가 아니면 위치인가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인철 선생님도 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뭐 나는 최고위 아니야. 그런 걸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아 선생님부터 예. 그 작가한테 모든 작업은 고독한 거죠, 뭐 누구나. 이게 아무리 뭐 사회적인 걸 소통이 돼도 어쨌든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기 안에서 자기 공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80년 전에는 이제 공동 작업, 집체 작업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라면 어떤 회사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면 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작업이 이인철이 이제 작가로 살아온 행보하고 사실 좀 비슷해요. 아까 본인 말도 소외받은 그런 이제 불러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이번에만 해도 100점이 넘는 이제 작품을 가지고 선별을 해야 되는 싶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뭐랄까 화가의 뭐 숙명 같은 그런 거죠. 근데 만들어진 이미지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하나든 뭐 그래픽이든 간에 그 주제가 중요하고 그 주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언어를 구사했는가 이게 중요하고 이번 전시는 이제 그런 인철의 세계를 처음으로 공적으로 바깥에 이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작가가 한 번 더 이렇게 탁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죠. 미투입니다. 너무 쉽게 먹는 거.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제 80년 광주가 터질 그 무렵에 김수영을 알았던 것 같아. 김수영. 그 이전에는 서정주나 유치진이나 무슨 이육사나 우리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광주하고 김수영이 동시에 가장 크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임팩트. 난 또 문학 동인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김수영 산문에 보면 예술은 본질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또한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미학의 모토 같은 것이 상당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체적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그 뭐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자면 89년도인가 우리가 그 철원의 그 이렇게 분단 어떤 풍경을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 조국의 산화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저기 그쪽에 초소에 있는 초병들, 바람 불고 아이들, 그 다음에 철조망, 그 다음 한탄강, 그 다음에 뭐 도피한사, 그 철불,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상당히 뭐 나중에는 좋은 전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유홍준 형이 보통이 장사라 앞에 나가서 졸라게 떠들었어요. 그럼 내내 1시간 떠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듣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도 한 1, 20분 만에 초각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1시간 동안 떠드니까
성질은 나지 용전이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만 안 해. 그 인간이 또 그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집어 던지고 싶은데 앞에 뭐 종이컵 이런 거 던져봐야 이게 뭐 별 효과도 없고 지 괴로운 바지를 이저 괴로운 바지를 까가지고 용기를 만든 나중에 괴로운 바지 못 찾았을 거야. 그 버스 속에서 어쨌든 그렇게 기존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예술은 기존에 이제 햄발이나 뭐 등등 이런 이제 그 이게 전통 우리 내부에서 어떤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반항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지금의 매체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약간은 고독하게, 약간 외롭게, 그리고 약간 고집으로. 많이 외로웠던 것 같은데. 삼고에 그리고 원래 삼계 개고라고 그래. 원래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면서 1세대 내지는 1.5세대 인철이 형이 나는 1.2세대라고 난 봐요. 근데 이제 1.2세대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445이 저 면모와 그 전모를 이렇게 그 부산에서 특히 고향에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라는 점에서 우리 민중미술사에서도 어떤 어떤 접점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미술사적 의미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노장이나 불교 공부도 하겠지. 1.2세대라고? 내가 인철이 형보다 먼저 활동했으니 난 1.1세대네요. 자 이제 하시죠. 뭐? 아니 이제 작가도 한마디 가고. 오늘 두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내일 노자책 하나 사가지고 도화책도 또 하나 사가보고. 이거 반지 안 던지기 다행이다. 이번에 시계 던지는. 예, 그럼 뭐 여하튼 저 민중미술가 열전은 올해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민중미술가 열전은 민중미술 2013년부터 시작된 민중미술전의 가장 중요한 섹션이고 짬밥 순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민중미술가 열전에 초대되는 것도 아니고. 선적순인가? 예, 일단 잘생긴. 예,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일단은 저 큐레이터 마음대로입니다. 훌륭하네. 그래서 오야만. 어쨌든 저 훌륭한 작가님들이 계셔서 제가 저 남조선 저 밑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남조선 저 밑에서 계속 민중미술전을 열 수 있고 민중미술가 열전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저도 새롭게 꿈을 꾸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들이 잘 살아 계셔서 지금의 저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또 작업하는 동무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아주 뒤쪽의 당사자 아닙니까? 저 막내 세대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자리에 계속 지속 가능한 예술의 어떤 마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